사실상 G2는 이제 협력으로 시작된 거지만 그 뒤에 견제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박문수 박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을 하고 나서는 이제 뭐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으로 다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제 천명을 하는 거죠. 밝혔고, 그죠? 근데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것들 말고 일본의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요. 일본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네네. 추동한 측면이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이 끌고 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요 변화가 좀 재밌거든요.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말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이제 인도 쪽하고 이제 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주로 육지에서 해양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 지점, 네. 이제 거기까지 해서 이제 이쪽 인도 쪽으로 나오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것이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 미국이 주도했던 것보다는 일본이 주도한 측면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자극해서 그쪽으로까지 이제 확대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미 표현을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는 말을 이미 아베에서 네. 먼저 네. 썼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본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제 미일 동맹이 이제 훨씬 더 범위를 넓게, 그렇죠. 동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예. 인도 태평양 지역, 이 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인도양까지 일본의 영역이 확대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으로 봐서는 아시아 지역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네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이용해서 오히려 일본이 여기를 우회해서 다른 쪽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또 이제 헌법도 개정하고 또 이제 군비를 강화해서 이쪽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균형이 깨진 것들을 회복하려고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 큰 동기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의도한 것도 있지만 일본이 옆에서 추동한 측면이 훨씬 더 강한 방식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얘기를 저희가 자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것도 있지만 이게 제가 보기엔 직접 한국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요. 저희는 한일 관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당장 지금 갈등 관계에 그렇죠. 있죠. 그 대표적으로 그 쥐소미아라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우리는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흘려서 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자막해 주실 거예요. 지소미아 뭔지. 자, 그런데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네. 겉으로는 이제 중립적인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너네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좀 압력을 많이 가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사실상 일본 손 들어줬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지금의 이 한미일 안보 협력, 물론 이 표현도 지금 최근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좀 역사가 있긴 한데,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동아시아에서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미일 동맹 중심이지 미일 동맹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하고도 그렇죠. 맺었고, 우리 남한하고도 맺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하고도 맺었고, 그 안저스하고 해서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도 해서 했고, 아세안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훨씬 시스터까지 포함하게 되면 파키스탄까지 이어지는 동세 라인이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넓게 그 미국이 그 포위 전략을 세웠고, 동맹 체제를, 그러니까 1대1 동맹 체제, 양자 동맹 체제, 다자 동맹 체제 있었지만 거의 다 양자 동맹 체제였고, 그렇게 해서 연결한 것을 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본다면 지금 이것도 이제 그 연장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일본을 편들어줬다고 그러는데 원래 미일 동맹 중심이잖아요. 편들어준 게 아니라 항상 그런 거였어요. 항상 우리는 이 문제, 우리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이게 아시아에서 중심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국의 관점에서는 항상 한반도가 중심이었던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 점이 과거에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말로라도 허브 앤 스포크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바퀴살인가요?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젠 아예 허브 앤 스포크 개념이 아니라 동맹도 이렇게 되면 미일 동맹이 그냥 일종의 헤드쿼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위계적으로 한미 동맹은 오히려 그러면 미일 동맹 하위 개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원래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려가 아니라 그, 원래 그 점에 그랬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허브앤스포크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허브앤스포크 체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 위계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제일 상위에 있고 그 바로 밑에 등급이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와 관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반도가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하위기는. 우리나 대만이나 한참 필리핀은 긴 같은 거죠. 등급, 그 아래 등급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한반도가 중요해진 게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북한이 자꾸 핵실험하니까 그것 때문에 훨씬 더 한반도의 그 국제 정치의 위상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예, 이제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위기에 위기의 그렇죠, 그 그렇죠.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일 동맹 체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70년 동안 안 변했고 앞으로도 바뀌기 쉽지 않을 거다. 한번 여기가 남한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나? 뭐 지금 석유가 개발된다든가 대단히 저게 뭔가 뭐 가져야 하고 되는군요 지금 하면은 저희가. 이게 이쪽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는 아마 그 체제를 유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 의미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아까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동의하는 게 특히 이 인도태평양 구상이 일본이 얘기할 때나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표현할 때나 중요한 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는데요. 네, 네. 안보 다이아몬드라고까지 맞습니다. 표현하면서 근데 이 사각형 안에 어떤 나라가 들어가 있나 가만히 보면 중국인 거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국을 봉쇄하는 포위하고 봉쇄하는. 딱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선 더더욱 그러니까 그럴 여기서 거고. 주목할 게 이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주하고 전통적으로 일본하고 호주하고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미국이. 근데 여기 우리 빼버리고 지금 이 인도를 넣고 우리를 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일본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대상.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깨져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한테 크게 손해할 게 큰 없는. 변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막 목소리가 높인 것이 사실 일본으로서는 우리가 한반도가 크게 그렇게 뭐.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에 이 한미일 이 삼각 동맹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2015년 12월에 그 위안부 합의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빨리 지금 관계를 좀 개선해야 하지만 그렇죠. 우리 셋이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거였고 2016년 그 지소미아 성명한 게 2016년 11월인데 예. 당시에 사실 박근혜 정부가 거의 식물 정부였지 않습니까? 최순실 사태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지소미아를 체결했다는 거죠. 사실 맞아요. 지소미아 그 취재했던 건 이제 MB 때 한번 하려다가 맞아요. 몰래 하려다가 이제 안 돼서 이슈가 돼서 연계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MB가 갑자기 막 독도 가서 문제는 더 나빠지고 뭐 네. 이런 상황이 됐었고 그 연장선상에 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오바마 8년 동안 가장 좋은 재료거리가 북한 핵실험이었죠. 오바마 8년 동안 네. 북한이 전체 6개 그 핵실험 가운데 4번을 오바마 때만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어떤 위기, 북한의 위기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미국도 더 좋고, 왜냐면 사드도 배치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위권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북한에 미사일 쏴주고 핵실험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위기를 더 부각시키고 더 이제 과장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 당시 오바마 시대 그리고 이제 아베는 완전히 그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맞아떨어지고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건 이제 우리나라죠. 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북한과도 계속 그렇죠. 대결 구도로만 갈 수 없는 건데 저쪽에서는 한미일 삼각 구도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그 안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가 그나마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거 트럼프 아니었어? 제가 보기엔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부동산 거래할 때 일본이 엄청 당해가지고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트럼프가. 아니 아베 총리가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데 딴 데 보더라고요. 트럼프 맞아요. 대통령은. 근데 일단 개인적인 감정도 안 좋고 네, 네. 그나마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가 8년 동안 계속 이제 그 삼각동맹 쪽으로 네네. 예, 예. 갔다가 트럼프가 잠깐 홀트해놓은 거죠, 홀트해놓은 사실은. 그런 네. 상황인데 바이든은 또 이어갈 거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럼 이제 그렇겠죠. 우리한테는 선택이 훨씬 더 강요되는 상황이고 중국과 제2 사드 사태가 또 일어날 거라 저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또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걱정이죠.
저는 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라던가 이제 평화적인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어쨌든 국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한미일 협력의 관계 이런 이제 이 맥락들 속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더 지금 바이든 이제 차기 미국의 대선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일 때 어떨지 혹은 한반도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걸 좀 궁금해요. 조금 전에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네네. 바이든이 된다면? 바이든은 오바마 3대 내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당시 추진했던 걸 끝까지 갈 거고 왜냐면 당시 본인 자체가 부통령이었고 그렇죠. 네. 본인이 했던 것과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 때 이제 젊은 흑인 대통령을 어떤 보완제로 삼은 게 외교적 관록이 있고 정치적인 경험이 많은 부통령 바이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맞습니다. 러닝메이트로 간 거잖아요. 실제 대외 정책을 바이든 뒤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된다면 오바마 때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우리로서는 압력이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네네. 한일 관계를 훨씬 더 밀착시켜야 된다고 압박이 있을 거예요. 마치 네. 위안부 합의 때 그렇죠, 그래서 푸시를 했던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특히 남북 관계에서도 당연히 남북 악영향을 관계에서.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4개국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네네. 그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했던 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인데요. 네네. 여기 가만히 보면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호주와 중국, 인도와 중국 이 관계를 보면 미국하고 완전히 또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해관계 최근에 다르겠죠? 인도는 중국하고 막 국경 분쟁을 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인도 입장에서도 무조건 중국하고 척을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호주 역시 경제적 관계를 보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완전히 이 동일한 이 태도나 이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말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새로 되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지정학적, 전략적 공간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있지만 전 호주나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왜냐하면 중국과의 갈등을 우리 우회해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이제 문제니까요. 호주와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무조건 중국과 척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쪽 영역이 호주든 인도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 협력을 강화할 필요는 또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또 독자적인 전략적 공간이 또 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요. 저 이제 국제관계 전공은 아닙니다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있을 것이고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차기 대통령이 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 나름대로 타결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또 압박도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좀 상상이 되니까 아주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혹시 박문수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반도 미래를 조금 예측해 본다면 혹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조금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지금. 계속 어려운가요? 사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은 거죠. 네. 사실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공부하면 그 마음이 이렇게 확 밝아지고 네. 머리가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답답해지거든요. 그냥 얼핏 들어도 밝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알면 알수록 더 곤혹스러워지고. 그럼요. 네. 저도 이렇게 막 나중에 네. 이제 논문 끝날 때쯤 약간 우울증 증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모든 논문이 그럴 수도 있고요.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네네. 이렇게 어려운 역학구도 안에서 우리의 그 영역을 어떻게 이 확장해낼 수 있을까? 이 제한된 기회이긴 하지만 이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다뤘던 건데 돌파가 안 됐군요. 더 이게 쉽지 않구나.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게 이제 논문 때문에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이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좀 답답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참 사실 오늘 참 어려운 주제였죠. 네, 어려운 전 공부가 주제인데도 너무 많이 됐어요. 많이 쉽게 설명해 주시고 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좀 오늘도 많이 흘렀네요.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긴 한데요. 오늘 초대 손님으로 찾아가는 인터뷰인데 찾아와 주신 두 분 마지막으로 저희 피스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주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클로징 멘트를 하는 거죠. 네. 예. 클로징.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이제 한반도의 운명이 앞으로도 그리 밝지 않기 때문에 이 제한된 공간 아니지만 기회를 만들고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한국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제2 북핵 위기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보면 한 20년 된 거죠. 네.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게. 근데 계속 안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갈수록. 네, 답이 없는 걸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항상 자괴감이 드는데요.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굉장히 힘들어질 일만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뭔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뭔가 어쨌든 이런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박문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더 우울해질 수도 있긴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아주 창의적인 상상력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간을 열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상상력을 가지고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자. 네. 이런 이야기로 오늘 그 피스튜브 찾아가는 인터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오늘 피스튜브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알고 까는 거, 그죠? 뭘 하든, 뭐 무슨 대안을 제시하든 알고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을 도와주신 이 두 분께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댓글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그리고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들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원히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방법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